직위원 판결의 문제를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1심 선고가 2월 19일에 있었는데 생중계 당시에 직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면 된다고. 맞아요. 네. 그걸 한 여덟 번 했어요. 여덟 맞아요. 번인가 강조를 하거든요. 일단 그 장면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입법례와 분석, 관련 내용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이 바로 어제 법조 기자단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범들의 이름을 다 비실명 처리를 해놨어요. 와, 이거는 사실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맞아요. 역사의 기록인데 법조 출입 기자단에게만 준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거를 비실명 처리해서 내보냈어. 이거는 진짜 판사님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이라고 들었는데 비실명으로 하면 누가 뭘 했는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가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거의 예, 고대 A 뭐 문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 사람들 이름이 A, B. 윤석열, 김용현이 빼고는 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네, 알아볼 수가 없어. 가나다라 뭐 A, B, C, D 그러다 이제 건어더러 하면은 도저히 누가 뭘 했는지를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ABCD도 ABCD로 가다가 뭐 AH, 아 맞아요. A 뭐 해가지고 네, 네. 문자가 2개, 3개씩 막 겹쳐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법리적인 부분 저희가 한번 이틀에 걸쳐서 계속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얘네들은 인식 자체가 내란이 얼마나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이 없고 직위원이 방금도 판결문 보고 보라잖아요. 네네. 그게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피고인들 당신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국민들은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비실명 처리해서 내용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저는 뭐 그때 선고할 때 이거 뭐 무죄 판결, 무죄 선고를 할란가? 그러면서 분노와 막 모욕감을 느꼈는데 결국은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야 이걸 판결문을 어떻게 썼을까? 논리적으로 이어질까? 혹은 판결문을 쓰면서 본인의 어떤 정의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살아났을까? 뭐 그래서 저도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뭐 1000페이지 넘는 비실명 판결문은 도저히 가독이 안 됩니다. 네. 다시 이거는 실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꼭 좀 그래야 될 부탁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가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사법 개혁의 핵심은 뭘까? 사법 개혁의 핵심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판결문 완전 공개입니다. 하나가. 투명성. 예, 투명하게 도대체 같은 범죄에 대해서 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판사들에게 동일한 판단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의 판사들만 있는 건지 사법부로서 기관으로서 일정한 평균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결문을 비롯해서 이런 완전 공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법원 행정처를 좀 해산시켜야 돼요. 해체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법원, 대법원, 조이대 코트가 그 인사권의 예산권의 범위 안에서 판사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와 기조 하에서 놀도록 하는 거 네. 이거 해체시켜야 돼요.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 폐지, 예, 해체. 해체. 예, 사법행정위원회로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거는 거죠. 지금 뭐 우선 순위에서는 좀 밀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법안은 다 준비를 해놨고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다음번에 예, 그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조희대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법개혁 법안 지금 통과되기 직전인데 네. 일단 세 가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은요. 일단 재판소원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법 왜곡죄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그 법 왜곡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면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자, 그러면 법리를 왜곡한다. 네. 법리를 왜곡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법리 왜곡의 정의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 불리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법 왜곡으로 분류한다. 네. 그 지금 이게 이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네. 이 의도적으로로 굉장히 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의도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의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은닉 또 인멸 뭐 이런 행태고요. 그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증거를 수집할 때 폭행 협박 또 그밖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또 그 증거를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 쓰는 경우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 왜곡죄 중에 이런 2호와 3호의 경우는 저는 충분히 이건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유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맨 먼저 이제 1호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5천만 원 뇌물을 받아도 그러니까 프리바게닝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 뇌물죄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말 안 듣는 진짜 자기 의도대로 안 오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1억이면 벌써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센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검사들이 예컨대 사건을 조작하거나 자기 뜻대로 어떤 대어를 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네. 대북 송금 사건도 보면 그 누구죠? 그 대북에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돈을 줬다고 하는 그 김성태 쪽을 네. 맨 먼저 외환관리법으로 기소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가장 낮은 거. 네. 그걸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로. 그렇죠. 네. 그 외환관리법을 하고 나머지 그 뭔가 더 중한 예컨대 뭐 외화 반출 이런 걸로는 기소를 안 하거든요. 아, 네네네. 봐주려고. 네. 여기에는 이제 검찰의 의도가 그러니까 엿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어인 이화영 혹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잡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도 없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이죠. 아니 법조인들 보여요? 알죠. 아니 그 55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보냈다고 김성태가 자백을 했는데 그걸 단순한 외환관리법으로 기소한다는 건 봐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어차피 외양을 보고서 추단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끝까지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도 끝까지 야 너 우리가 무슨 뭐 저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건을 가져가서 여기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갔어. 근데 이게 그냥 습득물인지 아니면 내가 쓱 할 마음으로 가져갔는지는 그 절도의 의사가 있는지는 주변 상황 정황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란 말을 오히려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얘기는 저는 거기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의도적으로란 말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거지 의도로 관심법을 알 수는 없거든요. 전후좌우 상황을 보고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기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기현 씨 같은 경우,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 그 윤석열 석방해 줄 때 구속 취소할 때 시간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후좌우 단 한 번도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풀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추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십시오. 어차피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대상자인 검사와 판사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대상자가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라는 말로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두 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요. 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걸 예로 들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5천만 원 이상인데 어떻게 이거를 대놓고 4천만 원, 5천만 원 밑으로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검찰에서는 증거를 다 내놓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아예 3천만 원짜리인 것처럼 내놔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 기록을 입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사실관계가 바뀌어 있었다라는 걸 하면 이거 보니까 수표가 들어와 있었는데 네 서랍에 2천만 원 네 서랍에 넣어놓고 3천만 원만 기소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진짜 머릿속에 있는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그런 판단을 검사와 아니, 판사가 그래서 한다고. 그거 부분은 가장 어려운 거긴 하지만 네. 그 사실관계가 지금까지는요 드러나도 그걸 넘어갔어요, 퉁치고. 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검사에 못해요, 대한 이제는. 수사는 공수처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판결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정보 거예요. 공개가 같이 가야 돼요. 판결이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면은요, 이게 어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사법행정위원회 같이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이런 그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 사람을 인사를 하든 아니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갖고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 최욱 앵커가 걱정하는 바가 뭔지를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충분히 많아요, 알겠고요. 저는. 예. 그 부분들을 서로 상호 교차 견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이것만으로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왜곡죄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위 위하 효과라고 해서 겁주는 효과가 있어요. 독일에서 뭐 법 왜곡죄가 뭐 독일에서는 이미 뭐 사문화된 거고 나치나 때려잡던 나치 법관이나 때려잡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통계 보면 실형 감옥 간 사람이 4명, 벌금 받은 사람이 30명,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32명이에요. 판검사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실제 처벌이 된다. 변호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함부로 결정 못합니다. 거기다가 판결문까지 다 공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제멋대로 판결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법 왜곡죄는 의미 있는 법입니다. 네. 제가 이건태 의원님이 22대 법 왜곡죄를 처음으로 발의를 하셨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검사만 대상이었어요. 판검사 다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는 제가 처음 발의했다라고 살짝 자랑하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의대는 오늘 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네.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신장 씨.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 전달하겠다. 조의대 반발 어떻게 보셨어요? 말을 많이 하네요. 저 말 자체에 개혁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렇지. 이게 뭐예요? 맞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하고 맞습니다. 8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네. 80년 전과 변하지 않았다. 뭐 쭉 지켜왔다. 전통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3심제를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4만 7, 8천 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살펴서 3심제의 그런 보호를 받는 거는 아마 10%? 20% 이내일 겁니다. 7, 80%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그냥 연구한 의견서만 보고 다 날려버려요.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예컨대 통상임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현대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은 10년을 끌었어요. 10년을. 그걸 갖고 묵혀두는 거예요, 계속. 그럼 노동자들이 지치잖아요, 약자들은.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체념하게 될 때 그때 쓱 판결하고 강제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그런 사건을 묵혀두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대법원은 기득권에 충실하게 기용 역할을 이익을 하는 대변하게 겁니다. 되는 결과가 그런 거는 사실 평등권 위반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 갖고 나중에 재판소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못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끌은 거 선고했다가 이건 재판 기간에 지나친 그런 걸로 인해서 평등권으로 헌재에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죠. 스스로 삼가하게 되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더 평등하게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장식 의원님의 어떤 위화 효과, 스스로
돌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재판제도 자체도 나아질 겁니다. 네. 이 정확한 법입니다.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말 중에 정말 좀 웃겼다 싶은 게 뭐냐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위헌이란 얘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헌법 개정 사항인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가니까 이거 위헌이다라는 위헌이다.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위헌 결정 누가 하죠? 헌재. 헌재야죠. 그럼 헌재가 이거 위헌 결정 하겠어요? 안 재판소원에 하죠. 대해서 헌재는 일관되게 이건 합헌이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계속 얘기해오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네. 헌법재판소는 80년대 후반부터 해온 얘기예요. 해야 된다라고. 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조희대 원장의 말 중에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계속 그 거예요. 얘기.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펴야 될 그런 밑에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 각계각층의 의견에 국민들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잘 보살펴 줘야 돼. 이거 니들한테 피해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희대 세계관 안에서 예. 그게 뭐 좀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들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조희대 세계관 안에서 이번 사법개혁안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몰라요? 아까 제 표현이 이런 거예요. 네. 사심제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처구니없는 비용 얘기인데 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오히려 강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쪽에서 유리하게 재판이 간다는 인식들을 국민들만 갖고 그렇죠. 가는데 네. 사심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재판 한번 사람만 더 할 수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만 재판을 더 할 수 있다. 비싼 변호사 사서 지금은 안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 국민들이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하려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적어도 60% 70%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법원 관련 법을 고친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대한민국 법원 신뢰도요. 국정원보다 낮았던 거 그래요. 최근에 보면 네. 무슨 국민들이 이거를 피해를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 그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다 승소를 했거든요. 일반 국민들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근데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한다고 박근혜 정부랑 그 짓을 해서 그걸 파기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행했던 대법원에서 국민의 피해를 말하면서 이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아직 그때 과오를 대법원에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거든요. 네. 시스템 변화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나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맞습니다. 가만히도 또 이상한 또 판결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네. 또 불법 내란에 동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을 갖다가 보호하겠다, 피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권 의식인데요. 두 가지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법법 귀족으로서의 특권 의식. 하나는 국민들은 니들이 잘 모르고 동의하는 건데 우리가 하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니들을 보호해 줄게. 이건 그런 태도야. 그런 태도 네. 첫 번째. 맞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길 때는요. 대법관 못된 법관들이 대법관에 가고 싶은데 그거 안 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가는 거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식이. 예. 네. 근데 그때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조희대 고 연배에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처음 만들어져서 87년, 88년 요때 네. 그때 법관 생활 시작했던 분들이거든요.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독일법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법원이 아니야. 헌재보다 위야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어요. 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뭐냐로부터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법복 인식이 귀족.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이제 판사 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판사 중에도 경판 향판이라고 그래갖고 또 수도권에 아. 네, 또 수도권 판사 중에서도 그 차관급인 고등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또 고등부장 중에서도 또 대법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래요?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서열을 나눕니다. 의원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는 일찍 벗었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서열 나누기 하면서 네. 문영배 향판 출신인 문영배 재판관이나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네. 대법원장을 얼마나 그 소위 엘리트 코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무시했는지 무시했겠구나. 몰라요. 기분도 상했겠네. 예. 아. 기분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 이제는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